네, 시작됐죠? 예,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2019년 6월 5일, 벌써 6월달로 넘어왔는데요. 6월 5일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계신 패널분들과 함께 시그널을 안지만 한번 외쳐볼까요? 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벌써 시청하고 계신 분이 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벌써 들었습니다. 혹시 저는 아직 아니고 저도 네, 예. 예,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오전에 업로드를 했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에는 6월 5일 수요일인데요. 수요일 아침에 만나 뵙게 됐어요. 저희가 일본 선교를 다 같이 갔다 오느냐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같이 하시는 분들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코리아 뉴스 정재원 기자입니다. 네, 김성환 기자입니다. 네, 윤은주 편집장인가? 네. 네, 편집장입니다. 네, 박삼종 뉴코리아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네, 지금 네. 유코리아 뉴스와 뉴코리아가 같이 하고 있는 TV 라이브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주제를 북한발 가짜 뉴스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떻게 퍼지고 또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주제는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교계 뉴스 듣고요, 현장 리포트 듣고 본격적으로 가짜 뉴스에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희 기자님. 유진벨 재단 아시죠? 그 북한 네, 결핵 결핵. 퇴치 결핵 사업을 하고 퇴치. 있는 그 단체인데 지난 5월 달에 북한을 다녀와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30일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북한의 그 한 해 결핵으로 죽는 사람 숫자 혹시 아세요? 한 해 결핵으로 네. 글쎄요. 자그마치 1만 6천 명이 1만 결핵으로 6천 죽어가고 명. 있다고. 심각하네요. 네, 일반 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또 내년 6월쯤이면 네. 북한 내 결핵 치료제가 떨어진다. 재고 상태가 지금 바닥이 난다고 대북 제재 영향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번 6월이 아니면 다음 내년 6월. 내년 6월 예, 예. 네. 비축분이 있어야 된다 예, 이거구나. 그래서 한국 사회와 정부가 속히 대북 지원에 나서달라 이런 요청이었는데요. 네. 그 세계 보건기구 2015년 결핵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결핵 환자가 11만 명.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시아의 동티모르에 의해서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결핵 환자가 많은 그런 심각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 아마 그 조선시대나 그 이후에 결핵으로 많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때를 아마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라고 그렇군요. 예, 알려주셨습니다. 네. 인도적인 지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돼 오고 있죠. 북한에서. 그 이유가 있는데 좀 넘어갑시다. 네네. 다음번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네. 그 일본 그리스도 교회협, 그러니까 일본 NCCK와 함께 네. 그 4년 만에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도쿄에서 제10회 한일 NCC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그 이제 교회 고유의 사명인 정의와 평화, 생명의 가치를 한 나라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실현해보자.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확립을 비롯해서 일본의 평화헌법 재구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또 일본의 평화헌법을 유지하도록 예. 바꾸지 않게. 그렇죠. 예. 그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또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의 교회가 서로 협력해 나가자 이런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NCC 교회 협의회 쪽은 굉장히 선진적인 네, 이슈들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정의, 평화, 생명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가치인데 네. 이 성경의 가치를 일반 세속사에서 일반 그냥 시민사회 내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성찰과 또 그 어떤 실천 이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네.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한일 NCC 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동북아 이슈로 가져와서 네. 했군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단법인 뉴코리아가 네. 지난달 31일부터 6월 3일까지 일본으로 통일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바를 가서 조선 학교도 방문을 하려다가 제대로 쉽지는 못했죠. 않았지만 네, 그다음에 현지 선교사님도 만나고 또 교회도 방문하는 이런 걸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조선 내 교포들이 통일을 원하고 있고 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그만큼 교포 사회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중일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NCC 얘기를 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북아의 또 평화
또 협력, 또 서로의 어떤 교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갔었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나오신 분들 다 같이 갔었죠. 네, 네. 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직접 일본에 살고 계시는 동포 사회 접촉을 해보니까 정말 이 조국의 통일의 문제가 디아스포라 코리안들에게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이구나 이런 것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던 거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뉴코리아 뉴스, 뉴코리아 TV지만 자매단체라고 할 수 있는 뉴코리아. 뉴코리아에서 하는 이런 동북아 디아스포라 코리안 네트워크 방문하는 행사 같은 것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은 기자는 현장에서 이번 취재한 것 간단하게 말씀을 나눠주시죠. 지난주 현장 취재 가운데 좀 의미 있었던 건요. 지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는 움직임 속에서 그 당시에 북미가 내놓았던 협상 카드 그것의 가치가 어떠한가를 짚어보는 전문가들의 토론회들이 있었습니다. 아, 네, 흥미롭네요. 네, 그래서 저는 주로 영변 핵단지 폐기가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를 그 관련 핵무기 전문가들이 짚어보는 토론회에 갔었는데요. 네. 주된 의견은 영변 핵단지 폐기가 그 북한의 양적인 측면에서 핵무기를 줄이진 않더라도 질적으로는 확실히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라늄, 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은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영변 말고도 다른 곳에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그 핵단지가 은폐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영변 핵단지 시설 안에 있는데 그 소형 수소탄이나 이런 좀 고급 핵전력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플루토늄을 비롯해서 그 삼중수소 이런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만 네네 저도 기술적으로. 너무 어려운데요. 어쨌든 그렇게 좀 높은 수준의 핵무기를 고도화된 핵무기를 만드는 데는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결론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영변의 핵시설 그 핵시설에서 한 7-80% 정도의 양을 거기서부터 이제 모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를 포기하는 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바라봐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 그거조차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반대 주장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전문가들은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네, 그런 확실히 영향을 준다. 그렇죠. 네. 그런 폐기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왔군요. 어려웠을 텐데 취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너무 어려워 진짜. 자, 그리고 다른 취재는 혹시 있을까요? 여성 지도자 토론에 가서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 여성들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유엔에서도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권고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이렇게 여성들이 그 평화 프로세스 안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에 참여한다는 게 결정권자로서 주체적 결정권자로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의미인데 그 부분은 좀 부족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그게 유엔 결의안 1325를 얘기하는 것 네. 같아요. 여성들도 동수로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나서라라고 하는 얘기는 오래전에 있어 왔었고 제가 그 평통연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면서 우리 강경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엔 1325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사무총장이 여성이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거 생각이 나나요? 네.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성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 전쟁 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 그룹이 바로 여성과 노약자들일 텐데 그런 여성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우리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의 참여 독려하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보니까 여성 남성 동수예요. 우리 이미 유엔 결의안의 권고를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현하고 있는 유코리아 TV. 대단합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주간 브리핑 이렇게 간단히 짚어봤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발 가짜 뉴스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떻게 유통이 되고 또 그 결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의 전문가이시고 우리 중에서는 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우리 박삼종 센터장이 오셨는데요. 네네. 한번 쭉 어떤 식의 북한 관련 가짜 뉴스가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네, 제 가장 가까이는 우리 그 김영철 숙청설 네. 이야기가 나왔고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옛날에 현성월
현성월이 뭐 대표적인 예, 대표적입니다. 뭐 리혁철 뭐 해서 쭉 나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게 아닌 것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다.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다른 동정을 소개하면서 살짝 끼워넣는 식으로 계속 건재하다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는 거를 중앙조선 예, 대응을 해왔어요. 보니까 저 이번 조사하면서 저도 생각이 확실히 굳어졌는데 대응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건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가짜뉴스가 나오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면 북쪽의 문제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노이 회담 혹은 북미 회담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미국 쪽에도 반향이 일어나면서 뭐 담당자가 초청되고 그러는데 무슨 대화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 강력한 반대 논리로 이게 이 가짜 뉴스가 활용되는 지경까지 왔기 때문에 북쪽에서 신속하게 반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판이 국제판이 돼가지고 CNN도 지금 뭐라 하고 거들고 있는데 조선일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제 뭐 존립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빨리 사과하셔야 돼요. 현송월 처형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 기사가 걸려 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야, 끈질긴데요 그거. 네, 오보였는데 어떻게 그게 계속 걸려 있을까요? 2013년 8월에 현성월이 음란물 촬영하다 걸려서 처형됐다라는 기사를 냈었는데요. 그 이후에 뭐 오보로 판명됐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뭐 조금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만 말씀이 나왔으니까 2013년 8월에 굉장히 혐오스러운 기사였어요. 음란물을 촬영하다가 현성월이 걸려가지고 처형이 네. 됐다라고 네. 하는데 네. 처형은커녕 버젓이 단장으로 내려왔었고 올라갔는데 네. 아직 조선일보에서는 그 기사가 내려지지 않았다. 네. 이유는 뭘까요? 처벌 규정이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북한 관련 보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실무자의 실수? 실무자 실수. 그게 공식 얘기잖아요. 네. 실무자의 실수로 실수. 이루어져요. 예. 그 올라 있는 줄 조선일보에서 모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항의 같은 것들을 좀 해야지 되는데 그런 대응이 없었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주체가 사실 불분명하죠. 이런 오보가 났을 때 맞습니다. 네. 누가 피해자인지도 사실은 이게 딱 정해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뭐 사실 현성월이 뭐 나설 수 없으니까. 예, 민원연 같은 단체에서는 이제 그 민원연이 방송신문 뭔가요? 모니터링 민주언론운동협의회에서 네, 민주화 언론운동협의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예, 민원련. 민원연에서 네. 그 매번 이제 신문 방송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어제까지 들어가 봤는데 아직 이 북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모니터링 안 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북한 가짜 뉴스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이 폐에 대해서 이제 뭐 독자들- 유일까지는 아니고 제가 MBC나 이런 데서 본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데 모니터링 우리가 유일이 되려면 네. 개신교 내에서 개신교 내에서 거의 팩트 체크를 거의 하는 알겠습니다. 개신교 거의 내에서 이런- 유일인데 또 뉴스엔젤에서 뉴스엔젤 거기 하긴 하네. 페북에서 하는 거는 유일한 뭐 거. 거의 유일하죠. 방송. 페북 라이브로는 유일한 거라. 네, 아무튼 이 굉장히 무감각하고 이런 북한발 가짜 뉴스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해로운가 이걸 좀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우리 유일을 좋아하는데 자 이런 그 북한발 가짜 뉴스가 뭐 오늘 내일 일일도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그룹이 있다면 개신교 네트워크란 말이에요. 카톡바 이런 데 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김영철 아니면 김혁철 대사 그 네. 보도 나오기 전에 4월 달에 이미 일찌감치 4월 28일 조선일보 기자예요. 월간조선 기자 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이거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단독이라고 하면서 김정은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물어서 외무성 간부 5명을 총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명이 총살 직전에 이런 말을 외치면서 총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인권 불모지인 이 땅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외치면서 외무성 간부 한 사람이 총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글을 월간조선 최우석 기자가 썼고 이 내용을 기독교계에서 통일운동 열심히 하셨던 어떤 모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북으로 이거를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래도 북한학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딱 보니까 이거 가짜뉴스인 것 같아서 이런 거 자꾸만 올리시고 유통시키면 좋을 일이 없다라고 권면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자한테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냐라고 뭐 여쭤봤더니 아시아 프레스라고 하는 그 기사를 가지고 썼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내용을 확인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내부 사정에 정통했기 때문에 사격장에서 뭐 평양 순안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강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인권 불모지대인 이 땅에서 이런 얘기 북한에서 안 쓰거든요. 북한 사람들의 인권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계급주의 인권, 노동자 독재가 마땅한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권 불모지대인 이 땅에서 이런 얘기는 쓸 수가 없는 워딩이에요. 보자마자 이건 가짜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 기독교 목사님은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뭐 기도를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올렸는데, 가슴 아픈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분별력 있게 이게 어디서 나왔던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기사다라는 것을 좀 분별해서 알고 제대로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김명철 대사 이 보도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고 확산되는지를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것 같아요? 얘기하실 분. 네, 저는 이제 뭐 저도 기자를 하고 있지만 기자들이 가끔 오보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은 인터뷰를 그대로 실어주잖아요, 보통. 네. 근데 사실 팩트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간이나 뭐 물리적인 관계상 일단 주장을 그대로 싣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오보 같은 것들이 종종 나는데, 그거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오보기 때문에 나중에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은 뭐 정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정을 알립니다. 근데 이제 의도된 오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나 기자가 어떤 그 사실처럼 가장을 해서 보도함으로써 뭔가를 의도하는 게 다른 있다는 목적을 것이죠.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조선일보 5월 31일자 김영철은 노역형, 김혁철은 총살, 이 보도는 의도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6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계속해서 이 노역형이나 또 김혁철 총살형이 좀 의심된다. 뭐 미국도 계속 사실관계 파악 중이다.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6월 3일자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현지 시찰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대요. 일꾼들의 본세, 그러니까 일하는 자세와 태도가 정말 걸려먹었다. 뭐 그러면서 질책을 했다고 그러는데, 김정은에 대한 허황된 시각부터 바로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와 사회를 이제 꾸짖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북한이 이런 이제 오보로 생산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 남한 정부라든지,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떤 화해나 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심어주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북한 혐오심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남북 관계에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그런 의도된 오보다. 제목 가지고 오셨는데, 결정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아래에 묻는 김정은. 이런 제목의 사설입니다. 6월 3일자. 6월 3일자 사설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형이나 숙청을 전제로 한 그런 책임 하달 이런 식의 사설이었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닐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제 조선일보의 5월 31일자 보도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네요. 예. 5번은 자기가 내놓고 책임은 북한 정권. 네네. 전가하는. 5번은 내가 내고 북한한테 잘못됐다고. 네, 전가하는 그런. 그렇죠. 옛말에 지피식이면 100점 대승이라고. 상대편을 잘 알아야지 이긴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북한은 이렇게 모르고서야, 아니면 일부러 북맹을 만들어서야 어떻게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까? 이 참 어리석은 행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바로 국내 정치에 북한을 끌어들여 왔었던 오래된 관성이 빚어낸 세기말적인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까지 몸부림인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하니까 이게 왜 이런 가짜뉴스들, 특히 이제 김정은의 어떤 혹은 권력자의 숙청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 체계를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의 권력으로만 보기 그렇죠. 때문에 1인 독재다 예, 이렇게만. 그 시각이 개선이 안 되면 아마 계속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지금 이제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김정은 건강 악화설. 이상설. 옛날부터 예전부터 나왔었죠. 김일성 건강 그 한 사람만 뭐 유고가 생기면 북한이 갑자기 변하는 것처럼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또 북한학을 공부해봤잖아요. 박사십니다. 이 사상 체계가 정치 사회 정치 생명체론 이래가지고 유기적인 집단주의가 꽉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그 리더십이 될 사람들은 백두혈통에 누가 더 충성됐나 요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당성을 삼을 거예요.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우리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가짜 뉴스가 어떻게 제작이 되어서 어떻게 유통이 되는가. For example, 이 MBC에서 북한 가짜 뉴스를 다룬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냐면 북한 인구의 30%가 마약에 쩔어 있다. 봤어요, 저도. 보시는 분들 그런 얘기 들으신 분 계실 줄. 제가 말을 더듬고 있는 사이에 지금 7분이 네. 보시다가 한 분이 나가셨습니다. 그 북한의 30% 되는 사람들이 마약에 쩔어 있다. 이런 뉴스가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북한인권정보센터라고 하는 그 오래된 기구가 있는데 거기 이관영 연구원이 버젓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취재한 것은 사실이고 컨펌을 했다. 크로스체크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용을 들어봤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북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 당국자로부터 들은 사실이라고 기사에 떴더라. 그러니까 그게 크로스체크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짚었더니 이관영 연구원이 마약류 30%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뉴스의 소스가 뭐였었냐면 비즈니스 인사이더라고 하는 매체의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좀 복잡해요. 이관영 연구원이라고 하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연구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북한에 올라갔을 때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자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컨펌이 된 내용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그 기사는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냈는데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또 추적을 해서 물어보니 이재용 회장이 직접 들은 게 아니고 UPI 기사를 통해서 UPI가 아마 통신사처럼 네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기사를 통해서 기사를 쓴 거다. 근데 UPI가 뭐냐면 이관영 연구원이 보도자료를 낸 것을 실었는데 그 UPI 기사를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인용해가지고 쓴 거죠. 그러니까 이관영 연구원이 낸 보도자료를 가지고 UPI, 비즈니스 인사이더 몇 군데가 돌아가면서 기사 세탁이 된 겁니다. 네. 이런 식의 기사 세탁이 이루어지는 거. 기사 세탁. 그래서 외신이 보도했다라고 하면 무슨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쓴 보도자료의 내용이 부풀려져서 이재용 회장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냉면 사건도 있었지만 네.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런 얘기 네. 했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와전되고 결국은 이 근거는 굉장히 주장에 불과한 근거를 가지고 기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사실인 양 보도된다는 거를 MBC 프로그램에서 짚었었던 거죠. 근데 요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의료품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 산간 지역에서는 대마 같은 거 가정에서 좀 소소하게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통제 역할을 하는 그런 마약류를 민간 의료 차원에서 쓰는 그런 사례는 왕왕 있을 거예요. 왜냐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곡해해서 북한 인구의 30%가 마약에 쩔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되고 좀 악의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 의료 시스템에서도 마취제나 진통제, 마약류 쓰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네. 돼요.
자, 오늘도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을 많이 끝인가요? 했는데. 아니요. 아니죠. 오늘 이제 가짜뉴스가 네. 어떻게 생성돼서 확산되는가, 요 얘기 짚었는데,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개신교 카톡방이나 SNS 통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조선일보를 가장 많이 보는, 또 그룹도 개신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과거 70년대 반공의 전초 기지였었던 건 맞는데 빨리 옷을 갈아입고 통일 선교에 앞장서는 그런 새 그릇을 준비해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는 좀 안 된다라고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책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동독과 서독 통일 과정에서도 이제 그 TV나 라디오 이런 것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개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북쪽에서 우성하고 흰격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우습잖아요, 사실은. 너무 이질적이죠. 네, 이질적인데 그것들이 이제 개방이 되면 이게 가짜뉴스가 생산되는 이유가 뭐냐면 주로 탈북자나 소위 말하는 북한에 소속이 있는 사람이 제한된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독점하고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TV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인터넷 가보면요 지금도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TV나 이런 것들 노동신문 뭐 조선중앙통신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개방해야 그리고- 된다고 통일부에서 얘기했다가 또 뭐 난리를 부리고 이거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지 않다. 예, 그렇지 않고요. 보면 판단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단이. 그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 체제 비교해봤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인권이나 민주주의 그렇죠. 면에서는 훨씬 앞선 그런 체제인데 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도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다 까면 그렇죠. 북한이 저렇게 비정상적인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들죠. 오히려 궁금증도 좀 네. 덜할 것이고 아니면 북한에서도 나름대로의 통치 원리가 있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집단주의 가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맞습니다. 알면 또 존중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예. 그래서 오해가 모르기 없어진다는 때문에 거죠. 예.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 네. 다 보도록 하자. 보도록 하면 됩니다. 보도록 하자. 예. 그런 얘기죠. 좋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통일부에서 그런 얘기 나왔다가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유튜브가 막 뭐라고 하면서 북한 체제를 선전한다고 뭐 그 우려를 나타냈는데 북한 체제를 자기네들은 하겠죠. 네, 네. 본인들은 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은 또 우리가 있는 거니까 우리를 너무 가소평가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넘어가겠습니까? 한 2년 전인가요? 그 경남대 이물출 교수님도 이제 같은 지금 박삼정 센터장님과 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충분히 개방해도 남한 사회의 어떤 건강한 그 어떤 뭐 생각이나 또 여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북한 매체들을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리는 주장을 하셨고 이제 그때 막 이렇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때죠. 공격을 당하지 않았을까 네, 모르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감하십니다. 예. 네,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직면해야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독일 통일 사례를 그렇게 연구하셨던 많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좀 공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회만 해가지고 됐다 이렇게만 하시는데 그 기도회도 사실은 동독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이 된 예, 거죠. 동독교회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몰지각하고 비지성적으로 비춰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세계 인류를 인도하는 진리인데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고 희화화되는 거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지 될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 정지은 기자도 뭐 못다한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하시죠. 못다한 이야기요? 가짜뉴스 관련해서 제가 그 법적인 제도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했는데요.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불고 있어요. 있죠. 네. 독일 같은 사례도 네, 있죠. 독일도 뭐 소셜 네트워크 법 집행에 관한 법률 뭐 이렇게 있고 영국도 있고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다 있고 가짜뉴스 올리면 처벌받는다는 얘기죠. 네, 배운 최근에 얘기도 나오고 5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는 강력하게 태형도 있는 나라인데 태형 네. 때리지 그래서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저희가 가짜뉴스 처벌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누가 피해자가 당사자가 이렇게 고발하거나 고소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죠. 그게 어려웠다고 했는데 싱가포르 법률 같은 경우는 악의적이고 국익과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그런 관련된 내용을 유포하면 기업은
우리나라 돈으로 8억 6천만 원 정도 벌금을 주는데 네. 저는 더 더 센 게 뭐냐면 개인 네. 가짜뉴스를 유포한 개인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거기 징역형까지 들어가 있네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형사처벌까지. 강력하다고 예, 세다. 네, 하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강력한 법적인 어떤 규제, 제재에 찬성한다기보다는 어떤 우리 사회에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지는 방법에 대해 공론화가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SNS 되게 많고 1인 유튜버, 1인 미디어 시대로 막 주의 주장이 넘쳐나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저변에서 그렇게 깔려져 있는 현상은 사회적으로도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얘기는 자유롭게 하되 그 얘기한 것에 대한 책임은 또 자기가 질 수 있는 이런 그 공론화 시스템이 좀 법제도적으로도 마련이 돼야지 된다. SNS 가짜뉴스 규제법입니까? 정보 이용에 관한. 보통 가짜뉴스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짜뉴스법.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에 한 22건에서 4건 정도가 지금 계류 중이에요. 아직 발의가 됐군요. 발의하는데 네. 법사위를 통과해야지 되는 네, 거군요. 네. 이걸 좀 강력하게 밀 필요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목을 잡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취지로. 네, 오늘 우리 한 30분 했나요? 예, 30분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가짜뉴스 유통 경로랑 이 문제가 어떤 것인가 한번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 정도 짚어본 것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가짜뉴스, 우리 빅데이터를 가장 민감하게 현장에서 보시니까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좋은이 아니라 소개하기 좋은, 어처구니 없지만 이런 식도 있더라라는 것을 가지고 오셔서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네,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6월 4일 수요일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이쯤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유코리아 TV 아직 뭐 할 말 있으세요? 아니요. 뭐 왜 하지? 마무리. 보통 마무리 한번 하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마무리 하기 전에 마무리 발언 한 번씩 네. 하겠습니다. 준비했단 말이에요. 준비하신 거. 네, 우리 김성원 기자 준비하신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다. 저만 하나요? 같이 합시다. 네, 한 번씩 하시죠. 네네. 뭐 저는 일단 한 거 같아요. 저도 한 것 같아요. 네. 예, 본인만 하시면 되는 정도 했어요. 네. 상당히 지금 낯 간지럽네요. 그 언론인 출신이자 교수였던 그 리영희 교수님이 그 남북 관계의 어떤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책에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네. 책들에서 소개를 하셨었는데 네. 일단은 언론인들이 북한에 대한 냉전 의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남북 관계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인과관계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생겼으면 그것이 원인이 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지사지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이런 것들을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이 진정한 그 북한 뉴스, 또 통일 뉴스를 다루는 기자다 이런 지적들을 여러 번 하셨었는데요. 저는 북한 통일 관련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다시 한번 그 교수님의 말씀들을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김 기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요. 뭐 북한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해요. 남북 관계, 국제 관계 맞물려 있고 또 국내 정치, 미국의 국내 정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맞물려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이런 악의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또 남북 관계를 이롭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북한발 기사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남북이 하나 되고 또 우리 민족이 서로서로 선한 가치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길이라면 아마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비록 이렇게 적게 시작했지만 우리 모두가 한 사람 일당 100에 마무리 좀 일당 100에 기자들이 돼서 좀 잘 취재하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방청객이 있어요.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잠깐 얼굴을 좀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돼요. 박정수 전 러시아 공사관 하셨던 우리 네 이분이십니다. 박정수 러시아 전 공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우연찮게 계기여서 봤는데 재밌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있고요. 네.
직책이 너무 많습니다. 한 10가지 되거든요. 최근의 직장만. 최근에요. 임명관직이 있잖아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또 저기 또 있고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또 자문위원으로도 또 섬기고 있죠, 섬기고. 네네네. 우리 박종수 교수는 러시아통입니다. 러시아 말이 어렵기 때문에 참 러시아 전문가가 드문데요. 드문 중에 굉장히 귀한 러시아 포럼도 또 크라스키노, 블라디보스톡. 또 있네. 크라스키노 포럼 공동대표입니다. 크라스키노예요, 블라디보스톡 아니고. 크라스키노 포럼입니다. 크라스키노. 네, 크라스키노 포럼의 공동대표이시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러시아 전문가, 이렇게 알면 좋겠는데요. 우리 러시아 전문가로서 또 좋은 유튜브 채널을 구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예. 네, 감사합니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또 우리 서민규 통일교육협의회 이리 오세요. 인사만 하세요. 이리 오세요. 인사만 하십니다. 네, 저희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인기가 약간의 소문이 나면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교육협의회 서민규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우리 코리아 뉴스 우리 통일수다방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관람하러 왔었고요. 너무 재미있게 또 의미 있는 또 사실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하는 내용들이 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통일교육협의회 굉장히 중요한 단체인데요. 언제 한번 게스트로 정식으로 모셔서 그 활동 소개, 그 다음에 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일들, 방안들, 그런 얘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다 잡히지 않는데요. 우리 정 기자님, 박 교수님 다 이렇게 잡히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끝날 때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이러면서 끝나거든요. 이게 U자라서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보시렵니까?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가능해. 좋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코리아 TV 통일수다방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소문 많이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신은미 선생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마무리. 신은미 선생님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 신은미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공유합니다. 네.